네 애미가 장군이면 내가 혀 깨물고 죽는다던 중대장이 진짜 쓰리스타 군단장 엄마가 나타나자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파멸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군. 산세가 험하고 물이 차갑기로 악명 높은 이곳은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동토의 왕국이다. 그 중에서도 제7보병사단 예하 5연대 2대대 일명 독사대대가 주둔한 GOP 일반 전방 초소 라인은 병사들의 한숨과 눈물로 얼어붙은 땅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은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은 야만의 해방구였다. 이등병 강철심은 초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생활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얼어붙은 전투화가 발에서 채 녹지도 않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이소대의 실세이자 악마로 불리는 병장 구자룡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구자룡은 단순히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데 희열을 느끼는 자였다. 강철심, 너는 눈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뇌가 없는 거냐? 구자룡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다. 철심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관등 성명을 댔다. 이병 강철심,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냐? 내가 근무 나가기 전에 내 깔깔이방한 내피 데워놓으라고 했지. 근데 왜 이렇게 차가워? 내 몸이 얼어서 동상이라도 걸리면 내가 책임질 거냐?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구자룡은 자신의 방한복을 후임병들이 입고 있거나 품에 안아서 체온으로 데워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었다. 옆에 있던 상병 오달수와 일병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들에게 이등병은 사람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지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 무슨? 이미 기분 잡쳤어. 구자룡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철심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생활관의 정적을 갈랐다. 철심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는 다시 정자세로 머리를 박았다. 야 오달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소대 분위기가 아주 개판이네. 구자룡이 오달수를 쏘아보자 오달수는 즉시 쇠 파이프처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비굴하게 웃으며 철심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구병장님. 제가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야 강철심, 일어나. 오달수는 철심을 화장실로 끌고 갔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철심은 주먹을 꽉 쥐고 고통을 참아냈다. 백가죽이 찢어질 듯 아팠고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 나소륜 중장.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군 최초로 전방 군단장에 취임한 입지전적인 인물. 현재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제2군단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철심이 입대하던 날 나소륜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철심,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남자다.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너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될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바닥에서부터 기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다. 철심은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훈련소에서도 자대에서도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7사단의 험준한 산악 지형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지옥 같은 내무 생활이었다. 그날 밤 구자룡은 철심을 다시 불렀다. 야, 노래 한 곡 해봐. 잘 못합니다. 못하면 지져. 개처럼. 구자룡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던졌다. 철심은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훈련도 규율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의 가학적인 욕망일 뿐이었다. 철심이 머뭇거리자 구자룡은 옆에 있던 전투화를 집어 던졌다. 전투화 굽이 철심의 이마를 강타했고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피. 재수없게. 야 꺼져. 꼴 보기 싫으니까. 철심은 피를 닦으며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민낯인가.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군대의 실체가 고작 이런 것인가. 철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과 시간이었다. 철심은 밤새 욱신거리는 이마의 상처를 밴드로 가린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자룡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작업 도중 철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실수라며 비웃었다. 철심은 진흙탕에 구르며 결심했다. 절차대로 하겠다. 군인에게는 보고 체계가 있다. 그는 그것을 믿어보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철심은 행정반을 찾았다. 소대장이나 행보관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그들은 구자룡과 한통속이 되어 비리를 묵인하고 있었다. 철심은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다. 중대장 방극렬 대위였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실상은 진급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병력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충성. 이병 강철심. 중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방극렬은 시선을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뭐야? 용것만 간단히 해. 나 바빠. 철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구자룡과 오달수의 가혹 행위를 보고했다. 구타와 폭언, 금품 갈취,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까지. 철심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 범죄였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방극렬은 그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철심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분노가 아닌 짜증이 가득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거냐?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조리이며 범죄입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방극렬은 픽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철심에게 다가와 명찰을 툭툭 쳤다. 야 강철심, 너 자대 온 지 얼마나 됐지? 3달 되었습니다. 3달. 아직 짬밥 냄새도 안 빠진 놈이 어디서 감히 선임을 찔러. 너 이거 소원수리 긁으면 우리 부대 감찰 나오고 시끄러워지는 거 몰라. 너 하나 때문에 중대원 전체가 피 봐야겠냐? 철심은 귀를 의심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였다. 하지만 중대장님, 사람이 다쳤습니다. 저 말고도 고통받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나 때는 더 심했어. 맞으면서 크는 거지 무슨 인권 타령이야. 너 혹시 사회에서 뭐 하다가 왔냐? 운동권이냐? 방극렬의 비아냥에 철심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지휘관의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의무. 내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 건방진 새끼가. 방극렬은 철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야, 너네 집 뭐하냐? 아버지는 계시냐? 아니면 홀어머니 밑에서 오냐오냐 커서 사회성이 결여된 거냐? 철심의 신상기록부를 대충 훑어봤던 방극렬은 그가 편모스라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다. 철심은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제 어머니는 군인이십니다. 명예로운 분이십니다. 철심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방극렬은 그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박장대소했다.
후하하. 군인. 뭐 어디 취사반에서 밥이라도 하시냐? 아니면 매점 아줌마냐? 야, 솔직히 말해봐. 내 애미가 장군이라도 되면 내가 몰랐겠냐? 어디서 뻔뻔하게 장군 흉내를 내. 방극렬의 입에서 나온 내 애미라는 단어가 철심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방극렬은 멈추지 않았다. 내 어미가 장군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 이 새끼야. 쥐뿔도 없는 놈이 자존심만 세서. 썩 꺼져.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보고하면 그땐 영창 보내버릴 테니까. 방극렬은 철심을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철심은 복도에 나동그라졌다. 지나가던 행정병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닫힌 중대장실 문 너머로 방극렬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대장님 접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관심병사 놈이 하나 있어서요. 네, 제가 알아서 잘 밟아놨습니다. 철심은 복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곳에는 희망이 없었다. 보고 체계는 마비되었고 지휘관은 썩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철심은 당직 사관에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무실로 가는 척하며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화천의 밤 공기는 폐를 찢을 듯 차가웠다. 수화기를 든 철심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군용 직통 회선이 아닌 어머니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소륜이다. 철심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켰다. 어머니. 접니다. 철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직감한 나소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좋지 않구나. 어머니, 말해라. 제가 틀렸습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짐승의 우리입니다. 철심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토해냈다. 구자룡의 폭행, 그리고 방극렬 중대장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특히 방극렬이 어머니를 언급하며 조롱했던 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장군이면 자기는 참모총장이라고.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나소륜은 아들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침묵의 무게는 화천의 추위보다 더 서늘했다. 철심아. 네. 그 중대장의 이름이 방극렬이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자룡 병장. 맞습니다. 나소륜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계 사단을 지휘하는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기다려라. 내 군단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직접 가겠다. 내 아들이 흘린 피의 대가는 훈장이 아니라 저들의 파멸이 될 것이다. 전화가 끊어졌다. 철심은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이 부대에 뜰 별은 저 하늘의 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제2군단 사령부 춘천. 나소륜 중장은 집무실에서 정복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서슬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기동 타격대와 감찰팀을 소집해라. 행선지는 7사단 5연대 2대대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헬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헬기는 내가 탄다. 너희는 육로로 이동해서 부대 외곽을 봉쇄해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라.
나소류는 책상 위에 놓인 가죽 장갑을 꼈다. 그녀의 눈빛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맞아서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허리인 최전방 부대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휘관이라는 자가 부하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것이었다. 방극렬. 감히 내 아들을 넘어 내 군대를 모욕해. 내 놈의 군인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잠시 후 춘천 상공을 가르는 굉음이 울렸다. 군단장 전용 헬기 UH-의육식 블랙호크가 이륙했다. 헬기의 옆면에는 붉은 바탕에 별 3개가 그려진 성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화천 7사단 5연대 2대대.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상공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헬기다. 헬기가 온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대대 상황실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당직 사관이 뛰쳐나왔다. 성판이다. 3스타다. 군단장님이 오신다. 비명 같은 외침이 퍼졌다. 7사단장 소장도 아니고 군단장 중장이 예고도 없이 최전방 대대에 들이닥친 것이다. 이것은 시찰이 아니었다. 습격이었다. 방극렬 중대장은 숙소에서 자다 깨어 러닝셔츠 차림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거대한 블랙호크가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하고 있었다. 모래 폭풍 속에서 헌병들이 먼저 뛰어내려 사방을 경계했다. 그리고 헬기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복을 입은 여인이 내렸다. 나소륜 중장이었다. 그녀가 땅을 밟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방극렬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했다. 저게 왜 여기에? 그는 어제 철심히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제 어머니는 군인이십니다. 설마. 진짜로. 방극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소륜은 마중 나온 대대장의 경례도 받지 않고 지휘봉으로 막사를 가리켰다. 방극렬 대위 어디 있나?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대대장이 사색이 되어 대답했다. 주 중대장실에 있을 겁니다. 지금 호출하겠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간다. 나소륜은 수행원들을 이끌고 중대 막사로 직행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이 기겁하며 벽에 붙어 경례했다. 나소륜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걸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공포와 억압을 읽어냈다. 방극렬은 급하게 전투복을 꿰입고 중대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다 나소륜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충성. 중대장 대위 방극렬. 방극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나소륜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방극렬인가? 참모 총장이 되고 싶다던 그 대위가. 방극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구 군단장님. 그게 무슨. 비켜. 나소륜은 방극렬을 어깨로 밀치고 중대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라. 열외는 없다. 환자도 들것에 실어서라도 데리고 나와. 잠시 후 5연대 2대대 전 병력이 연병장에 모였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었지만 누구도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나소륜의 분노가 더 뜨거웠기 때문이다. 나소륜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제2군단장 나소륜 중장이다. 오늘 나는 내 부하들을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부하들을 괴롭히는 기생충들을 잡으러 왔다. 그녀의 시선이 맨 앞줄에 서 있는 구자룡과 오달수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아들 강철심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이마에 붙은 밴드와 터진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나소륜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병 강철심.
앞으로 나와라. 철심이 대열에서 뛰어나와 단상 아래 섰다. 이병 강철심. 나소류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나소류는 손을 들어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많이 아팠겠구나. 괜찮습니다. 군단장님. 아니, 괜찮지 않다. 부하가 아프면 지휘관도 아픈 법이다. 더구나 그 부하가 내 아들이라면 더더욱. 내 아들.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구자룡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방극렬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병사들은 귀를 의심했다. 저 고문관 취급받던 강철심이 군단장의 아들이었다니. 나소류는 뒤를 돌아 방극렬과 구자룡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들을 당장 체포해라. 혐의는 특수 가혹행위, 직권 남용,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구자룡과 방극렬을 제압했다. 군단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방극렬이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나소류는 차갑게 일갈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약자의 호소를 짓밟은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내가 뱉은 말대로 내 아들이 장군 아들이라 온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단장이 온 것이다. 화천의 하늘 아래 검은 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7사단은 이제 발칵 뒤집힐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화천의 겨울밤은 길고 잔인했다. 오연대 이대대 연병장에 내린 헬기는 떠났지만 나소륜 군단장이 남기고 간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소륜은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는 7사단 헌병대 조사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헌병대 건물 지하 취조실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인 그곳에 방극렬 대위가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병사들 위에서 군림하던 중대장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갑을 찬 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덜덜 떨고 있었다. 나소륜이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군화 굽소리를 내며 방극렬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 방극렬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큰 공포였다. 군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진급 욕심에 그만. 방극렬이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다. 나소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진급 욕심이라. 재미있는 변명이군. 자네가 내 아들을 모욕해서 내가 화난 줄 아나. 나소류는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이대대의 회계 장부 사본과 병영식당 부식 수령 내역이 들어있었다. 이병 강철심의 증언에 따르면 병장 구자룡은 후임들의 월급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부식으로 나오는 컵라면과 냉동식품을 외부로 빼돌려 인근 민가에 팔아넘겼다고 하더군. 그리고 자네 방극렬 대위. 자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주는 대가로 구자룡에게 매달 상납금을 받았지. 방극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이 장부를 봐라. 대대급에서 소비되어야 할 유류와 난방용 등유가 실제 사용량보다 30%나 더 청구되어 있더군. 그런데 병사들은 춥다고 아우성이다. 그 사라진 기름은 다 어디로 갔나? 나소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최전방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수물자 횡령 사건이었다. 방극렬과 구자룡은 꼬리일 뿐 몸통은 더 위에 있었다. 마지막 기회다. 자네 뒤에 누가 있나? 대대장인가?
아니면 연대장인가? 입을 열면 자네는 옷을 벗는 선에서 끝내주지.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군 교도소에서 남은 인생을 썩게 만들어주마. 방극렬은 갈등했다. 하지만 나소륜의 기백에 눌린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연대장님입니다. 오연대장 황보천 대령님이 시키셨습니다. 지역 유지인 화천건설 사장과 결탁해서 빼돌린 기름을 건설 현장으로 넘기라고. 나소륜은 미간을 찌푸렸다. 황보천 대령. 그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인 공무역 중장의 직계 라인이었다. 공무역 중장은 나소륜과 사관학교 동기이자 차기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었다. 판이 커졌다. 같은 시각 옆방에서는 구자룡 병장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헌병 수사관 앞에서 콧물 눈물을 쏟으며 빌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군기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수사관은 싸늘한 표정으로 구자룡이 괴롭혔던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들이밀었다. 군기 잡는다는 놈이 애들 성기를 만지고 부모님 욕을 해. 너는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다. 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병사가 3명이야. 넌 구속이다. 구자룡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7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나소륜 군단장의 명령으로 2군단 감찰부가 오연대를 급습했다. 연대장실, 대대장실, 행정반, 유류고, 탄약고 할 것 없이 이잡듯 뒤졌다. 황보천 대령은 집무실에서 감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다. 이건 월권이야. 나소륜.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황보천의 고함 소리는 공허했다. 나소륜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한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내무반으로 복귀한 강철심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전날까지 그를 벌레 보듯 하던 선임들은 이제 그의 눈치만 살피며 슬금슬금 피했다. 후임들은 그를 어려워하며 말을 걸지 못했다. 야 철심아. 아니 강철심 일병님. 물 좀 드시겠나? 철심을 괴롭히던 일병 하나가 존댓말을 쓰며 물을 떠왔다. 철심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일병 강철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제 군단장의 아들 건드리면 날아가는 핵폭탄이었다. 철심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너무 큰 칼을 빼든 것은 아닐까? 이 일이 어머니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화천의 밤바람 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공무역 중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뭐야? 황보천이 잡혀갔어. 나소륜 이 여자가 돌았나? 공무역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황보천은 자신의 자금줄인 화천건설과의 연결고리였다. 그가 입을 열면 자신의 비자금 장부까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차장님, 여론을 이용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이 속삭였다. 여론. 네. 나소륜 중장이 헬기를 타고 아들 부대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들 바보 장군의 갑질. 이거면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먹잇감입니다. 감찰의 정당성을 희석시키고 나소륜을 도덕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공무역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거야. 맹수에게는 덫을 놓아야지. 언론사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소스 뿌려. 아주 자극적으로. 일주일 뒤 대한민국은 나소륜이라는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웅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단독 나소륜 2군단장,
아들 면회 위해 군 헬기 사적 이용 논란 충격 내 아들 건드리면 죽는다. 군단장의 도 넘은 모정 사설 공과 사는 구분해야. 스타 장군의 빗나간 아들 사랑. 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나소륜을 비난하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공무역 중장 일파가 뿌린 찌라시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비틀어 나소륜을 권력을 남용해 아들을 황제군 복무시키려는 헬리콥터 맘으로 둔갑시켰다. 그녀가 적발한 유류 횡령 사건과 가혹 행위의 실상은 쏙 빠진 채 오로지 헬기, 아들, 협박이라는 키워드만 부각되었다. GOP 철책 근무를 서던 병사들조차 수군거렸다. 야, 뉴스 봤냐? 강철심 걔네 엄마 완전 갑질 대박이라던데. 아들 하나 때문에 연대장까지 날렸다며. 무서워서 군 생활하겠냐? 철심은 근무를 서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억울했다. 어머니는 정의를 구현했을 뿐인데 세상은 어머니를 욕하고 있었다. 그는 초소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손등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심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동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다. 그 시각 이군단 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나소륜의 집무실에 들이닥쳤다. 나소륜 중장님, 직권 남용 및 군 작전 규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쓸어 담고 컴퓨터를 분리했다. 나소륜은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려 하면 그 세균들이 발악하며 온몸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는 오연대 비리 조사 보고서는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가 캔 증거물이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이 압수 대상입니다. 수사관은 비웃으며 보고서까지 가방에 챙겨 넣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속셈이었다. 나소륜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하지만 헌병대장조차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이미 상부의 압력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나소륜은 관사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텔레비전에서는 패널들이 나와 그녀를 성토하고 있었다. 저런 사람이 군단장이라니 나라 망신입니다. 즉각 해임하고 옷을 벗겨야 합니다. 나소륜은 쓴 술을 들이켰다. 그때 복부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내장을 휘젓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최근 몇 달간 소화가 안 되고 등 쪽이 아팠지만 경무 때문이라 생각하고 진통제로 버텨왔었다. 하지만 이번 통증은 달랐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려 했지만 의식이 흐릿해지며 전화기를 놓쳤다. 쿵.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다음 날 아침 전속부관이 쓰러져 있는 나소륜을 발견했다. 강철심은 부대 행정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속보 나소륜 2군단장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 병원 긴급 이송 앵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쇼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머니. 철심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새로운 중대장이 그를 막아섰다. 어디가? 근무 시간이다. 비켜주십시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앉아. 위에서 명령 내려왔다. 너 외부 접촉 금지야. 지금 나가면 탈영으로 간주한다. 중대장은 냉정했다. 공무형 라인이 꽂아 넣은 새로운 지휘관이었다. 철심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당신들이 군인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철심은 중대장을 밀치고 행정반을 빠져나갔다.
헌병들이 그를 뒤쫓았다. 잡아! 저 새끼 잡아! 철심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위병소가 보였다. 하지만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멈춰라. 더 오면 쏜다. 철심은 멈추지 않았다. 쏴라. 차라리 쏴라.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탕. 공포탄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철심은 헌병들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거나 어머니한테 갈 거야. 비키라고. 4명의 헌병이 철심을 덮쳐 눌렀다. 철심은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울부짖었다. 그의 손톱이 흙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어머니, 어머니. 그의 절규는 화천에 찬 바람에 흩어졌다. 멀리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이등병 강철심은 무력한 개미에 불과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 나소류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병실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나소륜의 곁을 지키던 전속부관 최태민 소령이 물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로입니까?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췌장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복막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최 소령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렸다. 수술은요? 너무 늦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길어야 3개월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나소륜이 눈을 떴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다. 3개월이라고. 군단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최소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다. 나소륜은 링거줄을 뽑으려 했다. 일어나야 해.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안 됩니다.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안정? 내가 누워있는 동안 저 승냥이 놈들이 내 아들을 물어뜯고 있어.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철심이가 다치는 건 볼 수 없다. 나소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최소령. 당장 공무역에게 연락해. 거래를 제한한다고. 거래라니요? 내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옷을 벗겠다. 그리고 내 아들 거는 내가 과잉 보호에서 벌인 촌극이라고 자백하겠다. 대신 철시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오연대 이대대 병사들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라고 해. 군단장님,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명예를 다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내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내 아들의 인생은 아직 창창해. 내가 마녀가 되어 죽어야 철심이가 피해자가 된다. 그래야 저놈들이 철심이를 불쌍히 여겨 살려줄 거야. 죽은 사자의 새끼는 건드리지 않는 법이니까. 나소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는 어미의 숭고한 결이었다. 며칠 뒤 특별 면회가 허용되어 강철심이 헌병의 감시하에 병실로 들어왔다. 철심은 수갑을 찬 채였다. 탈영 미수 혐의 때문이었다. 어머니. 철심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나소류는 앙상해진 손으로 아들의 수갑을 만지작거렸다. 꼴이 이게 뭐냐? 군인이 되라고 했지 범죄자가 되라고 했냐? 나소륜이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나소륜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철심아, 잘 들어라. 나는 이제 군복을 벗는다. 그리고 곧 죽는다. 철심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다니요. 췌장암이란다. 얼마 안 남았다.
철심은 오열하며 어머니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아니야. 내 탓이 아니다. 이건 내 운명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죽지 않을 거다. 나소류는 베개 밑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철심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갑 때문에 손을 벌리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 안에 내가 조사한 오연대 비리 자료와 공무역의 육성이 담긴 도청 파일이 있다. 원본이다. 이걸로 어머니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걸 지금 터뜨리면 너도 죽고 나도 개죽음 당한다. 공무역은 아직 힘이 세다. 내가 죽고 세상이 나를 잊고 내가 무사히 전역해서 힘을 기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나소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장군으로 연기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산다. 너는 나를 원망해라. 엄마가 부끄럽다고 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녀라. 알겠느냐? 싫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명령이다. 나소륜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이병 강철심. 군단장의 명령을 거역할 셈인가. 철심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흐느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 받았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나소류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등받이에 기대었다. 이제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명령이다. 철심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눈은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철의 여제 나소류는 비로소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나소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기자들 앞에 선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본인은 아들의 편한 군 생활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오연대장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녀의 거짓 자백이 전파를 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다. 공무역 중장은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 방송을 보고 웃었다. 잘 가라 나소륜. 친구여.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 하나가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올 것임을. 나소륜 군단장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전설적인 지휘관의 마지막 길치고는 너무나 쓸쓸했다. 공무역 중장 일파의 공작으로 그녀는 비리 장군으로 낙인 찍혔고 조문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빈소를 지키는 것은 수갑을 찬 채 임시형 집행정지로 나온 상주 강철심과 강제 전역 당한 전속부관 최태민뿐이었다. 화장터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를 때 철심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이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철심아, 너는 나를 원망해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찌질한 아들이 되어라.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어머니의 유골함은 국립묘지가 아닌 화천의 비목공원 근처 이름 없는 수목장에 안치되었다. 철심은 흙을 덮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이것은 장례가 아니었다. 훗날 치러질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었다. 일주일 후 철심은 7사단 5연대 2대대로 복귀했다. 헌병대 호송차에서 내리는 그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철심은 표정을 지웠다. 총기 있는 눈빛을 감추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늘어뜨렸다. 초점 없는 동공, 반쯤 벌어진 입, 영혼이 부서진 폐인의 모습이었다. 행정반의 공기는 무거웠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 마충식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철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충식은 공무역 라인의 행동대장으로
독사라는 별명답게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나소륜의 흔적을 지우고 철심을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다. 복귀 신고합니다. 이병 강철심. 철심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마충식은 철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냐? 네. 안타깝게 됐어. 사람은 역시 마무리가 좋아야 해. 별을 달면 뭐하나. 끝이 그 모양인데. 안 그러냐? 마충식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턱으로 가리켰다. 나소륜의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철심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주머니 속에서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강철심,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 어머니가 숨겨둔 거 없냐? 비자금 장부라든가 뭐 녹음기 같은 거 말이야. 마충식의 눈이 뱀처럼 번득였다. 이것은 떠보는 것이었다. 철심은 멍청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모릅니다.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주셨습니다. 진짜야. 네. 어머니는 저를 군인으로 안 보셨습니다. 맨날 무시하고 때리셨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밉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신 게 낫습니다. 철심은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말을 해야만 살 수 있었다. 마충식은 철심의 패륜적인 발언에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렸다. 하하. 독한 놈이네 이거. 지 애미가 죽었는데 잘 죽었다니. 그래, 그 정도는 돼야 군 생활 버티지. 가봐. 너는 이제 관심병사 어급이다. 숨만 쉬고 살아. 쥐 죽은 듯이. 생활관으로 돌아온 철심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패륜하라며 손가락질했고 간부들은 시한폭탄이라며 피했다. 구자룡과 방극렬이 사라진 자리는 또 다른 악마들이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철심을 대놓고 때리지는 않았다. 죽은 나소륜의 저주가 무서웠고 무엇보다 마충식 대대장이 건드려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말려 죽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철심은 유령이 되었다. 일과 시간에는 가장 더러운 오물 처리장 청소를 도맡아 했고 훈련 때는 가장 무거운 군장을 맸다.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모포를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남긴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이어폰을 꽂지 않아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기다려라. 때가 올 것이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화천의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하지만 철심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칼날이 시퍼렇게 갈리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멍청한 이등병이었지만 밤에는 누구보다 예리한 눈으로 부대의 썩은 환부를 관찰했다. 마충식 대대장과 화천건설의 유착관계, 보급관의 횡령, 그리고 간부들의 나태함. 철심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축적되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 철심은 일병으로 진급했다. 겉보기에 그는 완벽하게 적응한, 아니 체념한 병사였다. 마충식 대대장도 처음에 의심을 거두고 철심을 쓸만한 노예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철심이 노리던 바였다. 경계가 느슨해진 틈. 어느 날 부대에 민간업체의 트럭이 들어왔다. 화천건설 로고가 박힌 트럭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막사보수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이었지만 철심의 눈은 트럭의 서스펜션을 놓치지 않았다. 들어올 때는 차체가 내려앉을 정도로 무거웠지만 나갈 때도 여전히 무거웠다. 자재를 내리고 빈 차로 나가야 정상이었다. 무언가 싣고 나간다는 뜻이었다. 철심은 그날 밤 야간 경계 근무를 자원했다. 파트너는 신병이었다. 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졸지 말고 잘 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강일병님. 철심은 초소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목적지는 유류고 뒤편에 있는 폐창고였다. 낮에 화천건설 트럭이 그곳에 머물렀다. 철심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폐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낡은 환기구가 뜯겨 있었다. 철심은 환기구를 통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고 안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철심은 주머니에서 작은 플래시를 꺼내 입에 물고 빛을 가렸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그곳에는 낯선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상자에는 제7사단 훈련용 교보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본 철심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훈련용 공포탄이 아니었다. 실탄이었다. 그것도 수천 발의 5.56 보통탄과 수류탄, 그리고 신형 야간 투시경들이었다. 이 미친놈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밀매하고 있었어. 기름이나 쌀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반역 행위였다. 마충식과 공무형 라인은 퇴역 무기상들과 결탁하여 군용 무기를 해외 분쟁 지역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심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내부를 촬영하려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스마트폰이 없었다. 그는 눈으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다. 상자의 일련번호, 수량, 제조년월. 그때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 사장. 이번 물건 확실하지? 지난번에 불량 섞여서 클레임 들어왔다며. 마충식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대대장님. 이번엔 어급으로만 골랐습니다. 공 장군님께는 제가 따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철심은 숨을 멈췄다. 그들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철심은 재빨리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마충식의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디 보자. 수량 맞나 확인해. 마충식이 철심이 숨어있는 바로 앞 상자로 다가왔다. 땀방울이 철심의 코끝에 맺혔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영창이 아니라 실종 처리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마충식의 손이 상자 뚜껑에 닿는 순간 밖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다. 충성. 지휘 통제실입니다. 연대장님 순찰 오신답니다. 뭐야? 이 밤중에. 마충식은 짜증을 내며 돌아섰다. 야, 김 사장. 빨리 싣고 나가. 연대장 뜨면 골치 아파. 알겠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다. 철심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뛰었다. 그는 무기고 밀매라는 거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며칠 뒤 휴가를 나간 철심은 춘천 시내의 한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다. 구석진 자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최태민 전 소령이었다. 그는 저녁 후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차려 나소륜의 죽음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 형님. 철심이 맞은편에 앉았다. 최태민은 철심의 야윈 얼굴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고생이 많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형님. 찾았습니다.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철심은 폐창고에서 본 것들을 속삭였다. 최태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기 밀매라고. 그게 사실이면 공무역은 사형이야. 놈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놈들의 거래 장부나 입금 내역이요. 놈들은 화천건설을 통해 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화천건설이라. 내가 좀 알아본 게 있다. 그 회사 사장이 공무역의 사촌 동생이다. 바지 사장이지. 실제 장부는 놈들의 비밀 금고에 있을 거다. 금고가 어디 있습니까? 7사단 휴양소. 화천 산골짜기에 있는 군 간부 전용 휴양소 지하에 놈들의 아지트가 있다. 휴양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군 간부들만 이용하는 그곳. 철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해. 거긴 요새야. 다음 달에 대대 전술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지역이 휴양소 근처입니다. 혼란을 틈타 잠입하겠습니다. 철심아, 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 안전하게 살라고 하셨잖아. 어머니의 진짜 명령은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놈들을 살려두고는 제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철심의 눈빛은 더 이상 양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늑대의 형형한 안광이었다. 2월의 화천. 눈이 허벅지까지 쌓이는 대대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500명의 장병이 산악 행군을 했다. 마충식 대대장은 따뜻한 지휘 텐트 안에서 난로를 쬐며 상황판을 보고 있었다. 철심은 통신병으로 위장의 본부 중대 대열에 섞여 있었다. 그의 군장 안에는 야간 투시경과 소형 카메라, 그리고 최태민이 건네준 해킹 툴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새벽 2시. 가상 적군의 기습 상황이 부여되었다. 적 포탄 낙하, 전원 방독면 착용, 진지 변환. 부대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철심은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는 눈 덮인 숲을 가로질러 휴양소 방향으로 달렸다. 눈보라가 그의 발자국을 지워주었다. 휴양소는 고요했다. 입구에는 사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철심은 배수로를 통해 잠입했다. 도면은 최태민이 구해준 덕분에 머릿속에 있었다. 지하 1층 보일러실 뒤편에 비밀문이 있었다. 철심은 전자도어락에 해킹 툴을 연결했다.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더니 띠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호화로운 밀실이었다. 최고급 소파와 양주 진열장, 그리고 벽면에는 대형 금고가 있었다. 철심은 금고로 다가갔다. 하지만 금고는 아날로그 방식 다이얼이었다. 해킹 툴로는 열 수 없었다. 젠장.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20XX 년도 14분기 화천건설거래 명세서 대외비. 금고 안은 아니었지만 책상 위에 방치된 서류만으로도 충분했다. 놈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너무나 안전하다고 믿었기에 보안에 소홀했던 것이다. 철심은 카메라로 서류 한 장 한 장을 촬영했다. 총기 일련 번호와 해외 바이어의 이름, 입금된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촬영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대장님, 훈련 중에 여기 오셔도 됩니까? 아, 시끄러워. 추워서 몸 좀 녹이려고 왔다. 여자들은 준비됐어? 마충식이었다. 훈련 상황을 팽개치고 술과 여자를 즐기러 비밀 아지트로 온 것이다. 철심은 밀실 안옷장에 몸을 숨겼다. 옷장 틈으로 마충식과 화천건설 사장, 그리고 낯선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하하. 공 장군님 곧 참모총장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돈방석에 앉는 거야. 마충식은 양주를 들이키며 떠들었다. 철심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옷장 안은 좁았고 먼지가 많았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술판을 벌였다. 철심의 다리에 쥐가 났다. 그때 마충식의 전화가 울렸다. 연대장님. 네. 상황 발생이요? 아, 네네. 지금 바로 지휘소로 가겠습니다. 마충식이 전화를 끊고 욕설을 내뱉었다. A씨. 김 사장. 나 가봐야겠다. 여기서 좀 놀다가. 네, 들어가십시오. 마충식이 나가고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파에 골아떨어졌다. 여자들도 옆방으로 들어갔다. 기회였다. 철심은 옷장에서 나와 조용히 밀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경비원과 마주쳤다. 누구냐?
경비원이 공봉을 꺼내들었다. 철심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다. 이등병 시절부터 다져온 악바리 근성과 특공 무술이 본능적으로 나왔다. 철심은 경비원의 명치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경비원이 쓰러지자 철심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잡아! 침입자다! 비상벨이 울렸다. 휴양소 전체가 깨어났다. 철심은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심은 구르고 넘어지며 산을 내려왔다. 훈련 중인 본대와 합류해야 했다. 알리바이가 필요했다. 그는 3km를 미친 듯이 달려 아군 진지 근처에 도착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눈밭에 뒹굴어 전투복을 엉망으로 만들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했다. 그리고 헐떡이며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일병, 너 어디 갔었어? 통신병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선임병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설사를 하느라 길을 잃었습니다. 철심은 바지를 추스르는 신용을 하며 연기했다. 다행히 훈련 상황이 급박해 선임병은 더 따지지 않았다. 철심은 품속의 카메라를 확인했다. 무사했다. 이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들어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종료와 함께 부대로 복귀했다. 마충식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휴양소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설마 자신의 부대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며칠 뒤 서울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공무역 중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 공무역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하고 강합니다. 과거 나소륜 중장과 같은 비리 군인은 이제 없습니다. 그가 나소륜의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순간 대강당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렸다. 준비된 PPT 자료 대신 낯선 영상이 재생되었다. 흔들리는 화면, 어두운 창고,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무기 박스와 일련번호. 이어서 마충식과 김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공 장군님께는 제가 따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번 물건 확실하지? 해외로 나가는 거.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무역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다. 이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천건설 비밀 장부와 스위스 계좌 내역이 연이어 송출되었다. 동시에 국방부 기자실에는 제2군단장 고 나소륜의 아들이 보내는 진실의 편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그 안에는 나소륜이 남긴 공무역의 육성 녹음 파일과 철심이 목숨 걸고 찍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다. 긴급 속보 육군 수뇌부 조직적 무기 밀매 포착. 공무역 중장 연루 의혹 단독 고 나소륜 장군, 비리 덮어쓴 채 희생. 진실 드러나다. 화천 오연대 2대대 행정반. 뉴스를 보던 마충식 대대장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끝났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구석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강철심이 보였다. 철심은 빗자루를 멈추고 행정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충식과 눈이 마주쳤다. 철심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웃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것은 양의 탈을 벗어던진 늑대의 포효였다. 그날 오후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부대로 들이닥쳤다. 하늘에는 헬기가 떴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 정의의 심판이 내려오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은 끝날 줄을 몰랐다. 하지만 오연대 2대대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육군 본부 대강당에서 폭로 영상이 터진 직후 대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고 위병소는 봉쇄되었다. 이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가두기 위한 조치였다. 대대장실. 마충식 중령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파쇄기에 집어넣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공 장군님이, 차기 총장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파쇄기가 과열되어 멈추자 그는 라이터를 꺼내 서류 뭉치에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불이 붙지 않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마충식이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부관이나 당직 사관이 아니었다. 일병 강철심이었다. 철심은 전투복을 단정하게 입고 헌병 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서 있었다. 강철심. 마충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놈이. 서류를 태워도 소용없습니다, 대대장님. 이미 모든 원본 데이터는 국방부 검찰단과 언론사에 넘어갔습니다. 화천건설 비밀장부, 무기 밀매 내역, 그리고 당신이 휴양소에서 벌인 추잡한 파티 영상까지 전부 다. 철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분노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사형 선고를 낭독하는 재판관의 목소리 같았다. 마충식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KO 권총이 있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철심을 겨누었다. 죽어. 너만 없었으면, 너랑 내 어미만 아니었으면. 조사본부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하려 했지만 철심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철심은 천천히 마충식에게 다가갔다. 쏘십시오. 하지만 그 총알이 내 심장을 뚫더라도 당신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죄가 추가될 뿐입니다. 닥쳐. 다가오지 마. 마충식은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그는 자신이 쏜 총알보다 철심의 눈빛이 더 두려웠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귀의 눈빛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 입은 장사치, 아니 도둑놈일 뿐입니다. 철심은 마충식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마충식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타앙. 총소리가 대대장실을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철심이 아니었다. 마충식이었다. 철심이 순식간에 마충식의 손목을 꺾어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그를 제압한 것이다. 철심은 바닥에 엎어진 마충식의 등을 무릎으로 눌렀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며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십시오. 요원들이 달려들어 마충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마충식은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강철심, 내가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공 장군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철심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창밖을 보았다. 연병장에는 수십 대의 헌병 차량이 도열해 있었다. 마충식뿐만이 아니었다. 부식 횡령에 가담한 행보관, 가혹 행위를 방조한 소대장들, 그리고 무기 밀매를 도운 간부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나오고 있었다. 서울 육군 본부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공무역 중장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 중이었다. 그는 국방장관의 전화도 대통령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반쯤 비운 양주병과 수면제가 놓여 있었다. 나소륜, 독한 년,
죽어서까지 나를 물고 늘어져. 공무역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철옹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대표. 나야. 비자금 계좌 지금 당장 세탁해. 그리고 나 좀 빼내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김 대표가 아니었다. 공무역 씨. 김 대표는 방금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의 통화 내용은 지금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나오십시오. 특수임무대가 진입하기 1분 전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공무역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쾅, 쾅.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공무역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찍고 있었다. 그는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다. 결국 문이 부서지고 헌병 특수임무대가 들이닥쳤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 차기 참모총장 유력 후보였던 공무역은 양팔이 꺾인 채 짐승처럼 제압당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이미 빛을 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화천의 밤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철심은 텅 빈 연병장에 홀로 서 있었다. 뺨에 와닿는 눈송이가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는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보셨습니까, 어머니? 놈들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의 군단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철심은 밤하늘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방산 비리 및 무기 밀매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법원 밖에서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공무역과 마충식, 그리고 화천건설 대표 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장군님, 대대장님이라 불리며 권력을 휘두르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공무역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고위 장성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수 물자를 횡령하고 무기를 밀매하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 나소륜 중장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아들에게까지 가혹 행위를 사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반역 행위입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공무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장이 증인을 호명했다. 증인 강철심 일병. 앞으로 나오세요. 철심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어머니가 달아주지 못한 약장들이 달려 있었다. 변호인이 철심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죠.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철심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원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출된 영상과 장부는 제 목숨을 걸고 확보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라는 게 결국 도둑질에서 얻은 거 아닙니까? 불법 수집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철심이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닙니다. 고 나소륜 중장이 군단장으로서 군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체증한 수사 기록입니다. 피고인 공무역이 어머니를 협박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철심은 녹음기를 틀었다. 법정에 공무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소륜. 좋은 말로 할 때 덮어. 내가 무기 좀 팔아먹었다고 나라가 망하냐. 너랑 내 아들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아니면 너도 죽고 내 아들도 죽는 거야. 변호인은 입을 다물었다. 공무역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공무역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마충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계급을 박탈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울리는 순간 철심은 긴 숨을 토해냈다. 끝났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재판이 끝나고 철심이 법원을 나서자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강철심 일병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철심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오늘의 판결은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고 나소륜 장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모든 정직한 군인들의 승리입니다. 부디 제 어머니를 비리 장군이 아니라 군대를 사랑했던 참군인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날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 나소륜 중장의 징계를 전면 무효화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또한 그녀에게 태극무 공훈장을 추서하고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으로의 이장을 결정했다. 이장식이 열리는 날 대전 현충원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번에는 초라한 장례식이 아니었다. 육군장으로 엄수되었으며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의 별들이 모여 그녀에게 경례했다. 철심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들어섰다. 군악대의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 21발의 조총이 발사되었다. 묘역 앞에 선 철심은 유골함을 안장하고 그 위에 흙을 뿌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지휘봉을 함께 묻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늑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군대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때 누군가 철심의 어깨를 잡았다. 전속부관이었던 최태민이었다. 그는 복직되어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철심아, 장군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다. 내가 해냈다. 아닙니다, 형님.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철심은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어루만졌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나소륜. 정의를 위해 싸우다 여기 잠들다. 비석은 차가웠지만 철심의 손끝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당당한 나소륜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육군 일병 강철심이었다. 계절은 완연한 봄이 되었다. 화천의 산하도 연두빛으로 물들었다. 7사단 5연대 2대대 위병소 앞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강철심 병장의 저녁날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건 이후 남은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겠다고 자청했다. 주변에서는 조기 전역을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군복을 입고 시작한 일은 군복을 입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의 뜻이었다. 행정반에서 전역 신고를 마친 철심은 더블백을 메고 연병장으로 나왔다. 전체 차렷. 강 병장님께 대하여 경례. 후임들이 도열하여 그를 배웅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철심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다들 몸 건강히 전역해라.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 위병소를 걸어 나오는 철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이등병 시절, 어머니의 죽음, 복수를 위한 잠입,
그리고 승리. 그 모든 기억이 저 굳게 닫힌 철문 뒤로 남겨졌다. 위병소 밖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최태민 중령이 차에 기대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라. 집까지 태워다 주마. 아닙니다, 형님. 혼자 가고 싶습니다. 철심은 정중히 거절했다. 왜? 어디 갈 데라도 있어? 네.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원하셨던 거? 평범함이요.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남들처럼 밥 먹는 거요. 저는 오늘부터 아주 평범한 민간인 강철심으로 살 겁니다. 최태민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장군님이 원하시던 게 바로 그거였지. 잘 가라 철심아. 밥 한번 먹자. 최태민이 떠나고 철심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걸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쳤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그에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터미널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북적거렸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전역한 예비역 병장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모, 여기 순대국밥 특 하나요? 네, 총각 전역했나 보네. 고생했어. 고기 많이 넣어줄게. 주인 아주머니의 인심 좋은 목소리에 철심은 웃었다. 잠시 후 뚝배기 가득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다. 철심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뜨겁고 진한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맛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 평범한 밥 한 끼. 어머니는 이 평범한 행복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권력도 명예도 목숨까지도. 철심은 밥을 말아 개걸스럽게 먹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식사를 마친 철심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화천의 풍경이 멀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임관식 때 정복을 입은 어머니가 어린 철심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머니, 저 전역했습니다. 철심은 사진 속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복학해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닐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심심하게 살 겁니다. 버스 라디오에서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다. 승객들은 졸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철심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철심아, 밥 먹었니? 어머니가 물었다. 네,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잘 살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철심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철심은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뻥 뚫린 고속도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까지 들어왔다. 출발이다. 강철심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인생 제2막이 어머니가 목숨 바쳐 지켜낸 그 소중하고 평범한 삶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늑대의 가죽을 벗어던진 그는 이제 햇살 아래를 당당하게 걷는 청년이었다. 별들의 전쟁은 끝났고 땅 위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